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을 옆에 있는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빠졌네요. 플라톤을 제가 이제 산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게 왜냐하면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야말로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또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군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 사상, 사회 사상들, 현대의 이런 것들뿐 아니라 중세의 그 기독교라든지 유대, 또 이제 뭐 때까지 아주 깊이 음, 이론적 토대를 어, 주는 그러한 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철학 체계. 철학의 체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철학, 그 이전까지 철학의 역사를 나름대로 소화해서 어떤 일관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테면은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걸 다 역사적으로 이제 포용해서 하나의 체계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음, 전에 말씀드렸던 플로지스톤설 같은 것은 철학에서 이제 폐기가 됐단, 자연 과학에서 폐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철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다. 너무 많이 나왔구나. 내가 지금 제 옆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자연 그런데 이제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들을 일관된 입장으로 묶어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동양으로 치면 주자학의 그 주자 있죠? 신유학의 주자. 이 주자라는 사람은 그때 당대의 그때까지 모든 그 생각들, 유학적인 생각의 흐름들을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낸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뭐 공자부터 시작해서 도통이 있어요. 도통. 주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정의정오 형제를 거쳐서 주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공맹에서부터 쭉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또 대응이기도 하냐면은 선불교가 그때 당시에 그 도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리니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쭉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보를 세워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철학 체계를 세우는 사람이라면 그 체계에 나름대로 역사를 수렴시킬 수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자 같은 사람도 했고 왕부지 같은 사람도 했고 헤겔이나 베르그송, 하이데거, 둘레즈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의 서양 쪽에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거죠. 플라톤은 그 이전의 자연 철학적인 것들, 소피스트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너무나 존경했던 소크라테스까지를 일관된 입장으로 체계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세계에 대한 설명, 세계 전체에 대한 설명, 형이상학적인 설명, 또 자연 철학적인 설명, 또 우주론적인 설명, 그리고 핵심적으로 현대적으로 봤을 때 존재론적인 설명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의 부분에 대한 설명과는 다른 거예요. 세계의 부분에 대한 부분 과학들이 있죠. 자연과학도 화학, 물리학 등등이 있고 생물학 등등이 있고, 그리고 사회과학도 뭐 나뉜단 말이에요. 경제학이라든지 쫙쫙 나뉜단 말이에요. 정치학이라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플라톤이라고 한 사람은 세계를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로는 뭐하고도 결부가 되는 거냐면은 인간에 대한
것도 역시 세계의 일부로서 설명이 들어가요. 체계적인 설명이. 인간은 아무래도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인식론에 대한 것도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또 신의 문제, 마음과 몸의 문제, 그리고 무의식의 문제라든지 주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이때가 되면은 체계적으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산맥이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학에 대한,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것이죠. 실천과 비전에 대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중시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플라톤에 와서 아주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 사회 철학, 그리고 가치론, 이러한 실천 철학들이 있고,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본다면은 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법 철학, 교육 철학, 예술 철학, 종교 철학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해내는 거죠. 요약하자면 세 가지가 이제 이거였죠. 하나는 그때까지의 철학의 역사를 나름대로의 일관된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세계 전체에 대한 일관적인 설명, 존재론적인 설명, 인식론적인 체계를 잡고, 세 번째는 윤리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실천 철학.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철학, 사회 철학, 또 법 철학, 교육 철학, 예술 철학 등등으로 분화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모두 묶을 수 있는 윤리학적인 체계까지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장 큰 차이와 가장 큰 또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산파의 아들이었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또 어떻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산파술이라고 하는 변진법이 시초가 되는 것을 방법론으로 이제 아주 뭐랄까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 탐구를 해나갔고, 그런가 하면 플라톤은 황태자예요. 황태자, 대부의 아들이었고, 근데 양쪽의 외모도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못생겼다고 하고 플라톤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고, 근데 두 사람은 영혼으로 맺어졌죠. 영혼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를. 그리고 이 플라톤이 원래대로라면 세속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귀족이었고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었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했는데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를 해요.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전까지 썼던 드라마 시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걸 다 태워버려요. 정치가로서의 꿈도 접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타고라스의 그 올페스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피타고라스나 엘레아 학파, 즉 이탈리아 지방에서, 거기도 다 그리스 문화권으로 묶인단 말이죠. 식민지였지만 여기에 있었던 존재론을 흡수하고, 그리고 시칠리아에서 정치를 좀 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며 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날카롭게 키웠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국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때 영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28살 때 젊은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고 죽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하죠. 사약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극 분위기가 나네요. 전하.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 굴곡을 겪어요. 인생에.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뭐 어떻게도 하고, 그러다가 한 40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인의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40대가 돼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그걸 세운 거네, 그죠?
그 전까지 많은 방황을 하고 어쨌든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너무나 존경을 했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귀족이고 그냥 정치를 해도 되는데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음, 그 교육기관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 학원을 아카데미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부터 한 60 환갑 때까지 그 초기에 쓴 작품들이 초기 작품, 또 환갑 때까지의 작품이 중기 작품, 또 60대 이후의 작품이 후기 작품 이렇게 되거든요. 작품이라기보다 이 철학적인 논서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 이제 대화편으로 이루어져요.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영향이 여기에도 묻어 있죠. 소크라테스가 대화, 문답, 그리고 삼파술을 어, 정말 집요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음,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이 사람은 이 대화법을 통해서 이 변증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의 오디세이를 펼쳐나간 거예요. 우선은 소피스트들이 소피스트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고르기아스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소피스트들은 첫 번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거 있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감각 너머의 본질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있다 해도 알 수 없다. 있다 해도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론과 인식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안다 해도 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실천 철학과 관련된 것.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비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허무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뭘로 비판하나요? 이데아라는 게 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혹은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회의주의란 말이에요. 인식에 대한 회의주의. 인식할 수 있다. 상기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무지랭이 소년을 갖다가 문답법만으로 기하학 증명을 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것은 이미 상기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이것은 이제 이러한 그 내장되어 있는 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다. 상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비판을 해요. 그리고 어, 그 각각에 대한 아주 밑바닥까지 파고드는 역시 소크라테스를 물려받은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집요했는데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원 있죠, 원. 한 점에서 같은 점들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인데 이 원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면 감각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볼 수가 있나요? 원을 만약에 사인펜으로 그렸어. 그러면 그건 절대 원이 될 수 없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 원래 위치나 이 크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색깔도 맛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숫자 1이라는 숫자 있죠. 진돗개 한 마리 혹은 한 사람 한 명 혹은 뭐 사과 한 개. 이 한 개라는 것도 하나 자체는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나 진돗개나 사과는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고 하는 그 자체는 감각으로는 다가설 수 없는 거예요. 이 감각 너머의 것, 근저까지를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의 감각되지 않는 근저까지를 파고드는 그
아주 강력한 탐구 정신, 이런 것들, 감각 이상의 이성, 그리고 실제하는 것, 감각 넘어서 있는 것, 그것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데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중기, 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다듬어 나가요. 정교하게. 그리고 스스로, 뭐랄까,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이 양반도 보통 양반이 아닌 거죠. 소크라테스 못지않은 그러한 집요함과 그리고 철저함. 물론 이제 요 양반의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는 이거는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도 있고 해요. 근데 그 당대의 기준에서 봐야지,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뭐랄까, 잘못된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어, 파이돈을 쓸 때와 향연이라는 걸 쓸 때와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것을 쓸 때와 소피스테스라는 것을 쓸 때 각각 이제 그 대화편들이거든요. 이게 시기별로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성격을 부여받아요. 조금씩. 그에 대한 뭐 하나의 일례를 들자면은, 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소크라테스 최고의 덕이 뭐죠? 지혜였죠. 용기도 지혜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뭐 절제도 지혜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 자신의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그 최고의 덕이 여러 가지 덕들, 아레테들 중에서 정의의 덕을 맨 꼭대기에 올려놔요. 그런 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기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정신적인 싸움을 해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가설, 이데아라고 하는 가설을 다듬어 나간 거죠. 이 양반은 이데아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서양 역사에 아주 그 영향을 줬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형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면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제1 가설을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인 공리, 증명할 때 무증명 명제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파이돈에서 보면은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종교적 이데아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스토아학파로 넘어갑니다. 스토아학파. 영적인 것과 육체가 확연하게 분리가 되고, 이 영적인 것, 영혼적인 것은 초월적인 것, 그리고 이 육체의 그 죽음, 어떤 면에서는 영혼을 닦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계속 준비한다는 거예요. 대비한다는 거예요. 이 플라톤의 생각에서는. 이제 점점 그 이데아의 그 내용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왜 플라톤주의가 여러 종교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져서 교리를 다듬는 데 쓰였는지가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감각 너머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의 그 존재, 그 자체 존재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데아에 해당되는. 거기 가려면은 영혼으로만 갈 수 있거든요. 육체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거기에 못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정화 작업.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생성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성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대립자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성되고 있는 것은 뭔가 예를 들면은 차가움과 뜨거움, 이 대립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은 이성을 통한 원래 가지고 있는 영혼적인 상기, 회상을 해낸다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었던 거야. 이 영혼이 지금 있는 영혼이 아니라 이 몸을 받기 전에도 영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영혼은 불변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기하학을 모르는 꼬마가 그걸 증명을 문답법으로 해내잖아요.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영혼이 내려오면서 지금 이 몸에서도 상기를 해내서 풀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들자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적이고 불사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영혼, 바깥에는 이데아, 이 안쪽에서는 영혼, 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시적인 것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가시적인 것,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지적인 것, 영혼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을 계속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덕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의의 덕이 이제 최고의 덕이 되는데, 이것이 요 사람이 가졌었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윤회라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윤회라고 하는 것이 널리 있었고 인도 쪽도 윤회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 영혼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쪽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인도 같은 종교적 색채는 사실 아니죠. 이 이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윤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내세를 당연히 그 앞쪽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세도 있는 것이죠. 내세도. 그리고 그 영혼만이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세라는 또 개념은 나중에 이제 뭐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얘기할 때 간단히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은 그때도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진짜 행복은 현세에서는 못 이룬다. 내세에 가야 진짜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을 이룬다. 라고 하는 데에서의 그 내세 역시 플라톤의 영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 그리고 영혼이 파악하는 이데아 실제하는 것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하는 것들은 각각이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속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상태가 있어요. 이상한 태도가 아니라 이상적인 태가 있어요. 그 뭐냐? 이를테면은 제가 지금 가객 유랑의 외모가 20년 전과 20대 때와 지금과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진돗개들도 외모들이 다 각각 다르고 어떤 진돗개는 엄청나게 뭐랄까 이쁘고 튼튼하고 어떤 진돗개는 몸이 약하게 아이고 방송 상태
상승 상태를 좀 잡고 있습니다. 어떤 진돗개들은 약하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적인 진돗개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상태를, 이상적인 그 모습을 상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이데아가 됐건 그 어떤 이데아도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을 파악하지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이상적인 것, 이 상태를 파악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향연, 뭐 이런데 향연이라고 하는 그 대화편에 보면은 아름다움 자체에 대해서 이제 논하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냐 논하는데, 일단은 가시적인 것,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를테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스 조각 보면은 막 이게 육체적인 아름다움 많이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르네상스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스 헬레니즘, 르네상스 다 이제 비슷한 가시적인 것들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제 표현해내는데, 그러다가 아름다움이 추상화가 되면은 정신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으로 추상화가 되고, 그 최후 단계가 바로 이데아, 아름다움 자체로 이제 추상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음, 그러니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전용이 되는 거예요. 옮아가서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머릿속에 관념 속에만 있다라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이제 그것들이 다 쓰인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에도 쓰이고 진선미에 다 쓰인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윤회뿐 아니라 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리스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방에 윤회가 있으면 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윤회라는 사상과 업이라는 사상은 결부되어 있어요. 인도가 됐건 그리스가 됐건, 인도에서는 조금 더 종교적, 그리스에서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업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식탐이 많은 사람은 당나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도에 없고 막 흉악한 범죄자는 일이나 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벌이나 개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벌이나 개미로 태어나면 계속 일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공유되는 생각들이에요.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유대 쪽 근처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생각들을 살펴볼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노아의 방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설이 그 지방에 다 있어요. 다 언젠가 한번 심하게 홍수가 들었던 거야. 그리고 한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업의 사상과 윤회의 사상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유대,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증폭이 되고 이제 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받아들인 거긴 하지만 영혼에 대한 것, 그리고 이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죠. 어쨌든 영혼이라는 것은 독립된 실체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독립된 실체가 논증을 통해서 이제 그 진리에 다가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대립자가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대립자도 아까 뜨거움 차가움으로 예를 들었는데, 뜨거움과 차가움이 대립하면서 생성을 할 수 있으나 뜨거움 자체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 어떠한 성질이 됐건 어떠한 개념이 됐건 이데아 그 자체는 아주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이데아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혁명적이죠. 남녀를 다 교육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쓰고, 그것을 벌써 기원전 5세기에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제 비슷한 그 생각, 사유를. 과거제는 수나라 때, 우리나라는 광종 때, 또 그 베트남은 리 왕조 때 각각 기원 후 몇백 년 혹은 천년 요 사이에 했던 건데, 기원전 5세기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통치자가 아주 절대적인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자식을 다 공유하죠. 그 통치자 집단은 그렇게 공유를 해요. 좀 이상하죠. 막 콩가루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데, 그것이 그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통치자 계층이. 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뭐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 뭐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이고 얘기를 할 때 재미있는 일화 위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을 어,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훑고 나서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조금 재미는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에서 이성으로의 도약, 그다음 이성에서 철학으로의 도약. 이것이 마치 동양의 그 군자라고 하는 이것과 비슷한 통치자, 철학자, 설인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물질성이 없죠. 일단 물질성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고 영원 불변하는 것이고 영혼도 그 중에 하나고, 이것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람 지역의 세 가지 종교 있죠. 그 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청각적인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로고스, 빛, 이런 것이 핵심이 되거든요. 이제 각각 그것도 이제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 후반부에 붙여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 견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요. 인식은 감각 너머의 것을 파악하는 에피스테메라는 것이고, 견해는 이제 독사라고 해서 감각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페라가 이제 나란히 가는 것이고, 독사가 어떤 의견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역설이 된다고. 그 견해가 바로 독사고, 진짜 인식은 에피스템라고 이제 쓰이는 거예요. 이 에피스템에도 철학적으로 계속 쓰입니다. 그 뒤로도 현대 철학까지도, 담론까지도. 그리고 음, 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데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게 유명한 게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요 3개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요 3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철학이나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그 자체로, 새로운 생각일 경우에 그 자체로 이해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 비유를 두는 거예요. 비유를. 여러분 처음에 원자 모형이 막 무슨 태양 주위를 이렇게 그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비유를 통해서 어, 실제 전자는 좀 다를지 모르나, 우리가 그 원자의 그 핵과 전자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근데 플라톤이 한 몇 가지 그 비유도 플라톤이 그 생각하는 이데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도움을 줍니다. 그 비유들 3가지를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뭘 좀 마시려고 이제 잠깐 일어났어요.
마실 거를 찾아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태양. 태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대에 비유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볼 때 지금 요 빛 있죠. 요 빛, 요 색깔, 이런 것들, 이런 것 가시적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 화면에도 이제 제가 보는 화면이랑 같은 화면이 나갈 텐데, 이 약간 좀 주황이나 붉은색 계통이랑 이 베이지색 계통이랑 이 네이비, 짙은 네이비, 밝은 파란색, 회색, 하얀색 이런 것들 보이죠. 이게 결국은 지금 저쪽에서 들어오는 태양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 자체는 이렇게 바로 보기가 어렵죠. 눈부시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데아를 직접 보는 거는 수련이 되게 필요하고, 이런 이데아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태양의 비유인데, 영원한 것, 그리고 생성의 차원을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것, 그리고 저기 있는 태양, 초월적인 것을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이고, 방송 상태를 잡고 있습니다. 방송 상태를. 이것이 그 이성을 활용한 결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누에마라고 하는 누스라고 하는 게 이성이거든요. 이성. 그리고 누에마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활용한 결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노에시스, 노에마 뭐 이렇게 해서 나중 철학자 후설이라는 철학자도 이걸 갖다 쓰고, 그리고 칸트도 뭐 누메나 해서 이 플라톤의 개념을 갖다가 전에 말씀드렸던 물 자체, 어떤 것, 감지되는 것, 그 안쪽에 있는 그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을 갖다 쓰거든요. 아이고, QTL사 어른고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그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하는데 타자를 많이 못 쳐가지고 제가 좀 손이 좀, 예, 푹 주무십시오.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분야의 그 첫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쓰인단 말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비유냐? 이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이게 뭐지 싶은데 나중에 또 많이 쓰이거든요. 이것은 선분의 비유예요. 어떤 선분을 쫙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통념적인 거, 아까 독사라고 했던 것, 그리고 또 순수한 것, 이 두 개를 나누고, 감각과 가시적인 것과 가치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과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현실과 이데아를 나누는 뭐 선분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유명한 비유, 동굴의 비유죠.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데아를 배울 때 배웠겠지만은, 동굴 안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본다 이거예요. 뭐의 그림자? 진실의, 진리의 그림자. 진리는 동굴 바깥에 있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 비치는 빛에 의한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구 문명사에서는 이 동굴의 비유야말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세상이고, 근데 이제 동굴에서 보세요. 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동굴에 있다가 어떻게 나와서 바깥의 진리를 봤어요. 처음에 올 때는 눈이 부셨어. 눈이 부셔서 잘못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보였어. 그러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알려주려고 오는 사람은 늘 핍박당한다. 그것이 서구 문명사의 여러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던 것들, 사건들과 계속 포개지는 거죠. 그렇게 그 문명사 전체에 영향을 준 어떤 비유이고, 그리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데아를 본 사람은, 바깥에서 진리를 본 사람은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그러니까 플라톤이 정치 철학을 그렇게 많이 펼쳤던 이유가 자신이 본 이데아를 현실에서 위쪽에서 본 걸 내려와서 펼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동글뱅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돌고 있네. 이게 지금 전송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송이 되고 있군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플라톤 첫 번째 중요한 점은, 플라톤은 최소한 철학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철학을 세운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철학사 전체를 나름대로 소화해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고,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일관하는 형이상학, 존재론을 세웠고, 세계 전체는 사람도 들어가죠. 사람의 인식론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실천 철학, 윤리학, 정치 철학이 됐건 뭐가 됐건 방금 말씀드린 진리를 알고 나서 내려와서 실천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주 체계적인 철학자로서의 플라톤의 모습이고, 그리고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이데아인데, 이데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하다. 그리고 그 영원 불변성이 바로 상기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기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진리에다가 설 수 있다. 그리고 이데아라는 놈은 종교에도 영향을 많이 줘. 영원 불변한 것, 윤회, 내세. 인도의 윤회하고는 좀 달라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 불변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신으로 가고, 나중에 어떤 철학의 그 주체로 가고 영향을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세 가지 비유. 하나는 태양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태양에 의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가시광선으로, 가시광선이네요, 그죠? 근데 태양 자체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게 첫 번째 태양의 비유. 두 번째는 선분의 비유인데, 그것은 그 이데아와 현실을 나누는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세 번째는 동굴의 비유.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동굴 바깥에서 진리를 봐. 동굴 안에 그림자만 보다가 진리를 보고 나서는 다시 들어와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핍박을 받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주 선구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진리를 보고 나서 안으로 와서 설명을 하는데, 안에서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좀 더 보편화시키면은, 제대로 위쪽에서 배운 것, 이데아를 학습하고 나서는 반드시 현실로 내려와서 정치 철학으로서 그것을 펼쳐낸다. 이렇게 해서 플라톤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첫 발자국을 오늘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자국을 모르겠어요. 오늘 좀 이따 체력이 되면 한 발자국 더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나중에 또 더 나가든지. 오늘 와서 이렇게 들러주신 어른공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또 활기차게 한 해를 여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The end. 엔드가 왜